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CNN에서 방영한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사로 항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뉴스 기자는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밀러입니다. 미국 CNN 뉴스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죠.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인권 문제를 다루며 15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도 가봤고 빈민가도 가봤어요. 수많은 위험한 상황도 겪었죠. 그런 저를 울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모든 일은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룸에 있을 때였어요. 편집장 마이크가 저를 불렀죠. 레베카,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큰 스크린에는 한 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중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었는데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내쫓는 장면이었죠. 이게 지금 중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한국의 중국인 차별 문제로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야. 마이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중국 SNS의 댓글들이 보였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인종차별적 국가에 관광 가지 말자 같은 내용이었죠. 글쎄, 영상 하나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과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레베카, 네가 한번 직접 가서 취재해 볼래? 한국의 민족주의와 외국인 차별 실태에 관한 심층 보도야. 순간 머릿속에 3년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 취재 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숙소에서 거절당했던 일, 가게마다 외국인 출입 금지 팻말을 마주했던 일, 심지어 백인이라고 노골적인 시선을 받았던 일까지. 그 경험 이후 아시아에 대한 미묘한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알겠어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일본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막연히 판단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미 한국의 중국인 혐오에 관한 글들이 넘쳐났어요. 중국 유학생들의 불만글, 여행객들의 부정적 경험담, 심지어 일부 한국 매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항상 의심합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게다가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죠. 여행 준비를 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기자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중국인인 척 행동해보기로 했어요. 중국어 몇 마디를 익히고 중국인 관광객처럼 행동하는 연습도 했죠. 정말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면 제가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해 봐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탑승 전날 예전 도쿄 취재 때 사용했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에서의 불쾌했던 기억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출입금지 표지판 사진들, 숙소에서 겪은 차별, 지하철에서 느꼈던 불편한 시선들.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겠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 이것이 제 머릿속에 그려진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의 공항인가? 넓고 깨끗한 공간, 최첨단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물었죠. 제가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친절하게 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처음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심사관은 미소로 맞이했고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한 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했죠.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중이었어요. 그때 제 앞에서 일본인 관광객 한 무리가 안내 데스크에 몰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불평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요. 일본어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흥분한 목소리, 거친 몸짓. 저는 한국 직원의 반응이 궁금해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불쾌해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일까 싶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대응했어요. 심지어 미소까지 잃지 않았죠. 일본 관광객이 계속해서 짜증을 내는데도 그 직원은 끝까지 친절함을 유지했습니다. 3년 전 일본에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자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은 처음인가요? 네, 처음 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취재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객인 척했습니다. 관광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택시기사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아, 그럼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알려드릴게요. 서울로 향하는 30분 동안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의 영어 실력이 꽤 좋았다는 점이에요.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했지만 대화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어졌죠.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었어요. 일본에서처럼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자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 명동이나 번화가에 가면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첫인상은 이미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인천공항. 예상 외로 깨끗하고 현대적. 직원들 친절, 영어 소통 원활. 택시기사도 친절, 열정적으로 한국 소개. 호텔 체크인 순조롭고 환대적. 아직 본격적인 취재 전이지만 첫인상은 의외로 긍정적.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활기찬 거리. 저는 다음날 계획을 세웠어요. 명동에서 직접 중국인 행세를 해보기로 했죠. 정말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기회였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그리고 또 한 번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은 안 된다며 문전박대 당했던 순간. 카메라를 도난당했던 그날의 무력감. 그때 느꼈던 분노와 실망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아마 여기도 다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내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명소라고 했죠. 택시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고 특히 중국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저는 마음속으로 실험 계획을 점검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상점과 식당을 방문해보기.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꺼내 간단한 중국어 문장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화장품 가게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서툰 중국어로 말했어요. 니하오, 이 화장품 어떻게 사용하나요? 직원의 표정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영어로 전환하라는 제스처를 취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세안 후 토너 다음 단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중국어는 유창했고 심지어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중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이 가게만 특별한 경우인가? 다른 가게들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의류 매장에 들어가 똑같이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곳의 직원도 중국어로 대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했죠.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특별한 관심을 받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가게에서는 젊은 남자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찾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심지어 중국 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도 있다고 알려주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난 식당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여전히 중국어로 말했어요. 자리 있나요? 한 명이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중국어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중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추천 메뉴는 불고기와 비빔밥입니다. 그녀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음식에 대한 중국어 설명이 담긴 태블릿까지 제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음식을 먹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다른 테이블에는 실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차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로 말하자 직원이 간단한 중국어로 응대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하루 종일 중국인 행세를 하며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중국 손님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중국어 메뉴, 중국어로 된 안내문,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까지 할 수 있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SNS에서 퍼진 영상과는 전혀 맞지 않아. 취재 노트에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명동 취재. 중국인 행세를 했지만 차별 경험 전무. 오히려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음. 상점들은 중국어 메뉴와 안내문 구비. 직원들 기본적인 중국어 구사. 온라인에서 본 중국인 차별 주장과 현저히 다른 경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사전 조사에서 본 한국의 중국인 차별 이야기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가 예외적인 경험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일까?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인 행세가 아닌 그냥 외국인 관광객으로 다니기로 했어요. 종로라는 지역을 추천받아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비슷하게 효율적이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활기찼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향한 특별한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종로에 도착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아이고. 갑작스러운 외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죠.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영어로 물으며 달려갔어요. 당황스러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재킷을 벗어 할머니 머리 아래에 받쳐주었고 중년 남성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근처 가게 주인은 물병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 여성이 영어로 말하며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이 있었고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협력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할머니를 살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구급대원들은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바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바구니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누가 보관해야 할지 논의했어요. 결국 근처 가게 주인이 보관하기로 했고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뭔가 뜨거운 것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낯선 이를 위한 이런 관심과 배려.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남을 도울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당신도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간호사였던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아니요, 전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요.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그녀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지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다니.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골목을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지난 3년간 아시아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한국에도 투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취재 노트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낯선 할머니를 돕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음. 이기적인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공동체 의식을 목격. 미국이었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모른 척했을 것. 한국 사람들의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과 신속한 행동력이 인상적.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에 대해 말하는지. 이 사건은 제 마음속 어떤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미국 뉴스에서 보도하려 했던 한국의 차별 이야기는 점점 의미를 잃어갔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강남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감탄했어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유명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죠. 약 1시간 동안 글을 쓰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어디 있지? 가방 안을 뒤적였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없었고 길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당황스러웠죠.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카페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찾으시나요? 그녀가 내민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제 지갑이 거기에? 네, 제 지갑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손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요. 청소하다가 의자 밑에서 발견했어요. 혹시 돌아오실까 해서 보관해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지갑을 확인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하나도 빠짐없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그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쿄 호텔 로비에서 카메라를 잃어버렸을 때였죠. 돌아와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이 가져갔던 겁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가 생각났어요.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는 구석에서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대로 돌려주다니. 놀라운 정직함이었어요. 만약 이게 뉴욕이었다면 아마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관광 가이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갑을 찾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한국에선 흔한 일이에요.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도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센터에 가면 핸드폰,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죠. 정말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큰 수치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죠. 또 요즘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SNS에 금방 퍼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하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처벌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구나. 이런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정직성. 감시 없이도 작동하는 도덕적 가치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일본과의 차이점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음. 지갑을 돌려받은 순간의 감동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정직과 배려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계획을 세우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서울의 번화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떨까? 좀 더 진짜 한국인의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직도 지갑을 돌려받은 순간이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정직함이 모여 한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택시기사도 조금 의아해하더군요. 왜 그런 곳에 가시려고요? 볼 것도 없는데? 현지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관광지 말고요. 운전하며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한국보다 좋죠? 이런 질문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자주 받았어요. 항상 자국과 미국을 비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과거에는 이런 질문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 각자 좋은 점이 있어요. 미국은 자유롭고 다양하지만 한국은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 기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약 40분 후 평범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작은 상점들, 오래된 아파트들. 관광 책자에는 없는 진짜 서울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이 작은 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낯설지만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간판이나 영어 메뉴판은 없었어요. 작고 허름한 식당들만 있었죠. 그중 하나를 선택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가게 안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주방에서는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혼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요.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메뉴판 대신 직접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셔서 손짓과 단어 몇 개로 소통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저는 된장찌개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서툰 영어로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사람이 된장찌개 먹어요? 대단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이 따뜻한 관심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어요.
된장찌개와 함께 수많은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김치, 이거 시금치, 이거 오이 무침. 서툰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자 할아버지가 다가와 바른 쥐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의 정성어린 설명과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된장찌개의 맛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선 향이었지만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두 분 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과일을 깎아내오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자 할아버지가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팁을 더 드리려고 했지만 두 분은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손님. 정확하게. 이 소박한 식당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무언가 가족 같은 느낌, 집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떠나기 전 사진을 함께 찍자고 부탁드렸습니다. 두 분은 수줍어하시면서도 기꺼이 응해주셨죠.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식당을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단지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작은 식당에서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노부부의 손길에서 느껴진 진심 어린 환대,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를 했다. 소박한 음식과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노부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대하듯 나를 맞이했다. 처음으로 타지에서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크와 통화했어요. 마이크, 취재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뭔가 발견했어? 네, 발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명동에서의 중국인 실험, 쓰러진 할머니를 돕는 시민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그리고 오늘 만난 노부부까지. 글쎄, 레베카. 그런 스토리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마이크.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 했던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환대와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긴 침묵 후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확신한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해. 하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알잖아. 걱정 마세요. 진실은 항상 가장 강력한 이야기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명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요.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터뷰를 몇 개 더 진행하기로 했어요. 거리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우리가 중국어로 말해도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중국인이라고 하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 할인도 해주고요. 화장품 가게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 손님들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셨군요. 네, 회사에서 교육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공부했어요. 저희 가게는 중국 고객이 많거든요. 혹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손님은 손님이죠. 국적이 중요한가요? 그녀의 대답이 솔직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카페 직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왔던 간호사, 그리고 서울 외곽의 식당 노부부까지. 다들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특히 노부부의 인터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 만든 된장을 보여주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된장은 3년 묵었어요. 손님들 건강하게 해주는 된장이에요. 할머니는 수줍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먹을 거예요? 네, 꼭 한국 식당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생각할 거고요. 두 분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항아리였죠. 미국 가져가요. 우리 된장. 생각나면 먹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된장 선물에 눈물이 났습니다. 순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이런 진심 어린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방에서 모든 취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사진, 인터뷰 녹음, 그리고 제 일기 같은 취재 노트까지. 처음 계획했던 한국의 차별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편집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도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생각을 바꿨어요. 특히 노부부의 모습에 많은 스태프들이 감동했죠. 이건 정말 다른 시각의 이야기야. 좋아, 방송으로 내보내자. 방송 날짜가 잡혔고 저는 생방송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직전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어요.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들도 제가 느꼈던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스튜디오에 빨간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중국인 차별 문제에 대한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레베카 밀러 특파원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인데요. 레베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현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발견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찍은 영상들이 나갔어요. 중국어로 대화하는 명동 상점의 직원들, 쓰러진 할머니를 돕는 시민들, 지갑을 돌려준 카페, 그리고 노부부의 따뜻한 미소까지. 저는 일부러 중국인인 척 행동해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받았죠. 이는 SNS에서 확산된 일부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오히려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정직함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생활했던 일주일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노부부가 된장을 선물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이 노부부는 제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까지 선물로 주셨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모습입니다. 스튜디오로 화면이 다시 넘어왔어요. 앵커들의 표정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레베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당신의 경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온라인의 일부 영상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 때문에 아시아 문화 전체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얼마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많은 동료 기자들이 다가와 축하해 주었어요. 그중 편집장 마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베카, 솔직히 처음엔 내가 틀렸나 싶었어. 하지만 내 보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진실을 전한 거야.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제 방송 클립이 이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미국 기자가 밝힌 한국의 진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따뜻함 같은 제목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필요했다. 한두 개의 영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여행 가보고 싶어졌다. 저 노부부의 이야기에 눈물이 났다. 이런 게 진짜 아시아의 정이 아닐까? 제 이메일에는 감사 메시지도 도착했어요. 한국관광청, 주미 한국대사관, 심지어 한국의 시민들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중 한 메일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레베카님, 당신의 보도 덕분에 우리 가게에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동에서 인터뷰했던 화장품 가게 직원이었죠. 그녀의 메일에는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관광객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노부부가 주신 된장 항아리를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선물이 제게는 이제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낯선 이를 향한 진심 어린 환대의 상징이었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송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리포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단순히 한국의 차별 논란을 잠재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한 부분이 주목받았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방송사에서는 후속 시리즈를 제안했습니다. 레베카의 아시아 재발견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좋은 기회였지만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부부와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모르셔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연락하셨죠. 그들의 일상, 계절에 따라 바뀌는 된장찌개 레시피, 동네 소식 등을 전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레베카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담근 김치가 특별히 맛있게 됐어요. 다음에 오면 꼭 먹여줄게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이 제 일상에 특별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제 지갑을 찾아주었던 직원과도 SNS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 중이라며 가끔 질문을 보내왔어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죠. 그녀의 카페 소식,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관광청에서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감사했지만 단순한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취재를 조건으로 수락했어요. 방송사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레베카, 당신 요즘 한국 드라마까지 본다면서요? 동료의 놀림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직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지만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속 시리즈 제안을 수락하고 첫 번째 목적지로 다시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을 넘어 지방의 작은 도시들, 어촌마을, 산간 지역까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노부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일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2달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때는 선입견과 의심을 안고 갔지만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국장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어요. 레베카, 여기. 할머니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3시간이나 운전해서 인천까지 마중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한 제 모습을 아들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 통을 내미셨어요. 비행기에서 배고팠지? 먹어. 열어보니 김밥과 작은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2번째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기자가 아닌 가족으로 맞이해준 이 나라에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밀러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나라는 제 인생을 바꿨고 저는 그 변화를 사랑합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 나라는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 방문했을 때 품었던 선입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노부부의 집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렇게 타국에서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구나. 차장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제게 차별의 땅이 아닌 정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미소를 지으며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나서 기뻐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언제든지 환영해. 그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타국에서 찾은 또 하나의 집.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치열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저력 인정 많고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한민수 중년과 노부부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걸 한국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준 소중한 곳이에요.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며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